두 번째 시간은 좀 지루했어요? 지루했어요?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지루해요. 국세 기본법하고 징수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일 지루하고요. 이제 개별적인 세목들 이번 시간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부터 시작할 텐데요. 거기서부터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덜 지루하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이제 조세법 총론에서요. 자, 마지막 파트 가산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아까 법정 신고납부기한 같다 우리 그랬었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기한, 자, 납부기한인데요. 그래서 소득세다 하면은 다음 연도 5월 31일 그랬었는데요. 자, 그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 신고 안 하면 세법상 제재, 세금 더 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가산세의 제재를 하게 된다. 자, 근데 신고를 아예 안 했어. 자, 이때까지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를 아예 안 했다. 자, 그러면 무신고겠죠. 아예 무신고. 자, 그럼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신고를 하긴 했어요. 5월 31일까지 소득세 작년 거 신고를 하긴 했는데요. 근데 적게 신고한 거야. 자, 원래 신고해야 될 게 120이었는데요. 나는 100만 신고했어. 그럼 20만큼 적게 신고했죠. 자, 이럴 때에도 가산세가 붙어요. 적게 신고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그게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자, 이렇게 원래 신고해야 될 게 맞는 게 120인데요. 자, 근데 내가 실제 그러니까 맞는 거 요거란 얘기죠. 120이다. 자, 근데 내가 실제 신고한 게 현재는 100으로 신고했다. 그럼 20만큼 과소하게 신고한 거. 자, 이것도 잘못한 거지만 초과해서 환급 신고를 한 것도 잘못한 거예요. 자, 환급 신고. 만약에 환급세액이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야.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나왔다. 그래서 그거는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는 이제 실제 세목을 들어가서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먼저 걷는 세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있다 보니까 내가 실제 내야 될 세금보다요. 먼저 세금 낸 게 더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환급 이겠죠. 돌려줘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나온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환급세액이요 100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120으로 신고를 했어. 자, 이것도 20만큼 과다하게 내가 환급 신고를 한 거죠. 이것도 과소신고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많이 신고해서 많이 돌려받고 할 거 아니야. 자, 그것도 똑같은 거다. 자,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했으면 아예 신고서 자체를 제출을 안 한 거야. 자, 그게 무신고. 신고서 제출은 했다. 근데 그 내역이 과소, 적게 신고를 했다든지 세액 이런 것들을 아니면 과다하게 환급 신고를 했다든지 자, 이런 경우. 자, 두 가지로 구분해서요. 당연히 가산세가 어떤 게 세겠어요? 가산세 뭐가 더 나쁘겠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무신고가 더 나쁘죠. 무신고. 자, 그래서 신고서라도 제출을 했으면 그럼 그 신고서를 바탕으로 뭐 조사를 하든지 할 수라도 있겠지만 무신고이면 그러면 개인의 소득도 뭐 얼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포착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고가 더 나쁘다. 자, 그래서 얘는 20% 가산세 20% 붙이고요. 얘는 10% 붙여요. 요거 무신고 납부세액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과소 초과환급 신고세액이죠. 요거 좀 수정할게요. 과소 신고 또는 초과 환급 신고죠. 신고한 그 세액이 되겠죠. 자, 그 세액에 대해서 얘는 10%. 그죠? 자, 10%, 얘는 20%. 가산세 세율 뭐 이런 것들 뭐 세액 계산하고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냥 이거는 그래도 과소신고다, 뭐 초과환급 신고다, 아니면 무신고 가산세이다 이런 것들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것들 붙는다는 거, 뭐 이런 율 같은 거는 잘 안 물어본다. 자, 그래서 10%, 20%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고요. 뭐의 10%고 뭐의 20%냐? 과소신고한 세액,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 얘는 무신고한 세액 있죠? 그 세액. 무신고면 만약에 120인데 120 자체를 아예 신고를 안 했어. 그럼 120 이 얘기고요. 얘는 100만 신고했어. 그럼 20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 세율, 가산세율 10%, 20% 이렇게 적용한 만큼이 가산세로 붙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부정행위였다. 자, 그럼 40%예요. 가산세율 40%. 자, 그 다음에 역외거래를 통한 부정행위였다. 그럼 60%거든요. 가산세 세율이. 자, 부정행위였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자료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막 비용을 과다 계상했어. 자료상한테 막 영수증 막 받아서 증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출을 한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과소하게 신고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신고를 안 했다든지 아예 세액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는 40% 붙여요. 이런 건 당연히 더 제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역외거래라는 게 뭐냐면 이거 어차피 국조법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요. 역외거래는 이게 국제거래,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거래다. 자, 이러면 국제거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역외거래는요. 그러니까 국제거래는 만약에 우리나라 사업자다 할게요. 그냥 우리나라 사업자 하고요. 외국에 있는 사업자랑 거래했어요. 이거 국제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사업자, 우리나라 그냥 사업자 간의 거래야. 외국 사업자 아니요. 우리나라 사업자 간에 거래했는데요. 근데 얘네가 거래한 물건이 외국에 있는 물건이거나 이래요. 자, 이런 것들을 역외거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개념이라는 얘기요? 국제거래보다 역외거래가 더 큰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역외거래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했다. 그럼 국외에 있는 재산 뭐 이런 것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파악하기가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그런 조세 정보 교환하거든요. 상호 교환하지만 그게 정보가 오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한참 걸리고 잘 누락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더 세게 물리겠다. 그래서 60%에 그 부정행위가 역외거래를 통한 것 같다. 그럼 60%. 자, 근데 신고는 했는데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는데 납부기한도 갔다 했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자, 납부를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붙겠죠. 그래서 납부를 할 때까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완납할 때까지. 원래 내야 될 세금이 100이었는데요. 만약에 80만 냈다. 그럼 20에 대해서는 완납할 때까지 붙는 거예요. 100을 아예 다 안 냈다. 그럼 100에 대해서 붙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일수마다 붙여요. 빨리 내라는 얘기. 하루라도 빨리 내라. 그래야지 가산세가 줄어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루에 10,000분의 2.2씩 붙여요. 자, 그럼 언제부터 붙겠어요? 자, 미납 상태로 들어가는 건 언제부터요? 소득세다 하면은 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죠. 그죠? 근데 요때까지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겠지. 4월이 아니고 6월 1일. 죄송해요. 자, 6월 1일부터겠죠? 이해되시죠? 자, 6월 1일부터요. 얘가 완납 언제 있니? 그때까지 붙는 거예요. 원래가 원칙이. 그래서 아까 요거 법정 신고 납부기한이다 했었죠. 자, 근데 법정 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이다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자, 미납 상태에 들어가면 그럼 세무서에서 고지서 보낸다 했었죠. 자, 고지서 납부기한 한 30일 정도 찍어서 보낸다 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고지서 받게 되고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도 납부를 안 하면 그때는 체납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어쨌든 완납할 때까지 세금은 요 가산세는 납부 늦게 한 거에 대한 그 제재이죠.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부르는데요. 10,000분의 2.2씩 계속 붙는 거야. 납부할 때까지. 자, 근데 이건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럼 이거 쭉 붙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납할 때까지. 이해되시죠? 자, 6월 1일부터 해서요. 얘가 완납한 게 만약에 10월 15일이었다. 그럼 10월 15일까지 붙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건 빠지거든요. 요 기간은.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요 기간은 제외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왜 제외되어 있냐? 자, 이거는 고지서 이제 세무서에서 고지서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30일 정도 내에서 납부 기한을 정해서 보낸다 했었죠. 자, 근데 얘가 고지서 받고요. 다음 날 바로 낼지 아니면 다 채워서 납부기한 다 채워서 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납부기한 거 30일이라 치면요. 자, 이 30일치도 그럼 가산세 다 계산해서 하루에 10,000분의 2.2라 그랬죠? 다 계산해서 그렇게 찍어서 보낼 수가 없죠. 얘가 다음 날에 냈어. 바로 고지서 받고요. 다음 날 바로 냈어. 그럼 29일치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낼지 모르니까 요 기간은 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은 내용이야. 그럼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쭉 붙는다. 완납할 때까지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체납 상태로 들어가면
자, 이거 지정납부기한이다 그랬었죠? 고지서의 납부기한. 세무사에서 보낸 고지서의 납부기한, 지정납부기한, 찍어서 보낸 지정납부기한 그랬었는데요. 자,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체납이라 했었고요. 자, 체납 상태로 들어가면 가산세가 더 붙는 게 있다 했었죠? 3%가 더 붙어요. 무조건 3%가 딱 붙어요. 그냥. 자, 3%가 일단 체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제재를 한다. 그래서 3%가 딱 붙게 되고요. 자, 그리고 계속 만분의 2.2는 낼 때까지 계속 쭉. 그래서 1번 기간하고 3번 기간 합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종전에 요거 체납 기간 이렇게 불렀어요. 종전에. 그리고 이때 요거 체납 상태로 들어가면 3% 붙는 거 하고요. 그리고 요 기간 있죠. 요 뒤에 기간. 3번 기간 있잖아요. 자, 3번 기간에 붙는 그 가산세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국세징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자, 국세징수법에서 자, 얘를 가산금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세기본법으로 다 통합됐어. 그러니까 종전권은 국세에서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아직도 지방세나 이런 것들은 가산금, 뭐 중가산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산금, 중가산금 이런 것들은 여기 체납 상태로 들어가면 붙는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국세에서는 이제 그거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되셨죠? 자, 그다음 이거 이렇게 150만 원 뭐 5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외우셔야 돼. 이거 중요한 숫자예요. 숫자 중에 외우셔야 될 숫자는 말씀드릴 거예요. 숫자 되게 많이 나오겠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숫자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체납 상태로 들어가면 이거 완납할 때까지 어쨌든 만분의 2.2 계속 붙는다 했잖아요. 아이고, 자, 만분의 2.2 계속 붙는다 했죠? 근데 그 미납세액이 얼마 안 돼. 세금 내야 될 게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계속 붙이고 이거는 좀 심하다. 자, 그래서 15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 요 기간은 15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 붙여요. 그리고 5년을 제한해요. 매일 계속 붙인다 했잖아요. 완납할 때까지.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하루에 만분의 2.2죠. 그럼 연으로 치면요. 한 8% 정도 돼요. 세죠. 그래서 뭐 국가가 고리대금 업자도 아닌데 막 8% 이렇게 계속 안 내면 평생 막 이렇게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년 제한을 해요. 가산세가 그래서 본세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외우시고요.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조세법 총론 관련된 내용이고요.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체계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는 개별 세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 시간부터.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개별 세목 중에 첫 번째로 배우실 게 법인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법인세예요. 법인세를 제일 어려워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상대적으로 제일 쉬워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게요. 기본 이론에서는 부가가치세법부터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인세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실제 기본 이론 나갈 때는 회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면 별도의 인격체다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거래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다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죠? 회계 처리하는 거 아시죠? 거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부에다가 기록해서 이거 다 일일이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재무회계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건건히 다 기록을 하는 거 요거 회계 처리한다, 분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 아셔야 법인세가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재무회계가 우리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 재무회계가 먼저 좀 끝나고 세법이 거의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관없지만 보통은 보면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세는 요거부터 진행을 하면 재무회계가 아직 이게 제대로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근데 이 법인세를 배우면 막 섞여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잘 이해도 안 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나중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배우실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그 회계를 잘 모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진행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은 회계 내용을 모르셔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법인세법부터 진행할게요. 자, 법인세는 얘는 법인 소득세가 줄어든 거다 했었죠. 그걸 줄인 거다. 그래서 법인이 번 소득 뭔가 벌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 그게 법인세이다 이 얘기죠. 자, 근데 법인세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내가 번 소득이 있어.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1년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1년마다라고 할게요. 자, 1년보다 짧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회계기간 그걸 그대로 사업연도다 해서 받아주거든요. 자, 아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기간 단위로 끊어서 과세한다 했었죠. 그걸 뭐라 불렀어요? 그거 기간을 뭐라 불렀어요? 그렇죠. 과세기간이라 불렀죠. 과세기간. 근데 소득세하고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이렇게 해서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절반으로 끊는다 그랬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2기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과세기간 끝나고 언제까지 이러겠죠? 그거 계산한 시기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라. 계산해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법인세는 그렇지 않아요. 자, 법인세는요. 자, 이거는 사업연도라고 불러요. 과세기간 이거는 딱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인 거고요. 법인세에서는 사업연도라고 부른다. 자, 사업연도가 그대로 과세기간이 되게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연도는요. 법인이 정할 수 있어요. 법인의 모든 그러니까 법인의 그 법률 같은 규정이 정관이죠, 정관. 법인 설립할 때 정관 작성하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정관에 사업연도 정해놓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관에 사업연도 그러니까 그 우리 회사는 뭐 언제마다 보고한다. 회계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1회계기간. 그 1회계기간을 그대로 사업연도로 받아줘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이제 대체적인 게 있겠죠. 네, 자 그렇지 않고 나는 정관에 사업연도를요. 만약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정해놨어. 그럼 그대로 받아줘요. 그대로 사업연도. 그래서 6개월치 금은 끊어서 신고 납부해라. 이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대로 받아준다. 만약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되어 있다. 10개월씩 끊어요. 우리 회사는. 자, 이렇게 회계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받아줘요. 정관에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그대로 사업연도. 그래서 얘는 10개월치에 대해서 신고 납부 이런 식으로 10개월치마다 끊어서 신고 납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겠죠.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야. 보통 90% 이상이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게요. 그렇지만 정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법인은. 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자,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 이렇게 가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가정한 경우에 각각의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게 있겠죠. 처음 법인이 생겼어. 법인은 그 인격체는 뭘로 생긴다고요? 법인이나 인격체. 법에서 부여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요건을 충족해서 자, 내가 법인이란 인격체 설립하겠다. 설립 등기를 해야죠. 자, 등기라는 요 절차를 거쳐야지. 요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거쳐야지. 그래야 법인격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인 설립 등기 법원에서 해서요. 자, 그래서 법인이 이제 탄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주식회사 A였다 해볼게요. 자, 이 법인을 내가 설립했어. 그리고 이 법인에다가 내 돈 투자해야겠죠. 투자해서 거기 법인을 운영을 해서 이제 돈을 벌 거예요. 자, 그러면 매해마다 이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해 1기라고 부르죠. 회계 기간이야 이거 그대로. 1기, 다음 연도 2기, 그 다음 연도 3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회계 기간 넘어갈 때마다. 이러시죠. 근데 첫 해는 바로 우리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정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설립 등기를 딱 1월 1일에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1기는 설립 등기일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이때부터 탄생이 됐으니까. 그래서 설립 등기를 만약에 얘가 5월 7일에 했다. 그럼 5월 7일부터예요.
5월 7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이해되시죠? 2기부터 이제 제대로 가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얘는 첫해 최초의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설립등기하는 그런 법인은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해주면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계속 쭉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연도마다 끊어서 그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그 사업연도 아까 회계기간이라 했었죠. 그 각각의 사업연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해라.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했었죠. 그래서 벌어들인 게 있으면 그 사업연도분, 각각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요. 이게 만약에 1기였다. 그러면 1기분에 대해서 자, 얘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3개월 이내 신고 납부요. 아까 소득세는 그냥 5월 31일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왜냐하면 걔는 과세기간 12월 31일로 딱 끝나잖아요. 아예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법인은 법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사업연도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아까처럼 뭐 10월 15일에 끝나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는 그냥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12월 31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12월 31일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만약에 사업연도가 이렇게 우리는 전년도 10월 16일부터 다음 연도 10월 15일까지다. 자, 이러면 이때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10월 15일 이때가 사업연도 종료일. 그때로부터 3개월이면 헷갈리죠? 그래서 자,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네.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 3개월 이내다 얘는. 그래서 소득세는 5개월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3개월 법인세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 각각의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법인세이다. 자, 그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얘기죠. 법인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이거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죠. 그래서 주로 배우는 게 이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이거. 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 됐죠? 자, 그렇게 사업을 쭉 하는데요. 얘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요. 이제 문 닫겠대. 최종적으로 문 닫겠대.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없앤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 닫는다 하는 거 해산 등기를 해야죠. 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산 결의를 하는 거고요. 해산하겠다. 이제 문 닫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해줘야죠. 법인 등기에다가 해산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 회사는 이제 존속하는 애가 아니구나, 이제 없어질 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해산 등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 닫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법인은 자녀 재산을 정리를 해야죠. 그 법인이라는 독립된 인격체, 내가 주식회사 설립해서 주식회사 A를, 그러면 내 돈도 어쨌든 내가 그 회사 완전 내가 100%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 회사다 하더라도 내 돈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법인에 있었던 재산 이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 절차를 거쳐야죠. 자, 그거를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리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청산. 자, 그래서 요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상에 회계를 좀 배우셨어야 되는데 그냥 요 해산등기일 현재의 회사의 재산이다 생각하세요. 회사에 있는 재산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으로 치면 뭐 상속으로 넘어가듯이 마찬가지요. 자, 그래서 얘도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럼 자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있겠죠. 그리고 자본이 있겠죠. 자, 이거 어차피 회계에서 아직 안 배우셨어도 배우실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죠. 세법에서. 자, 그래서 복식보기에 따라서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이렇게 넣도록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 재산,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밸런스시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재무상태표 이렇게 부르는데 재무상태 말 그대로 그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게 재무상태표인데 이 시점에 해산등기일 현재 재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정리하는 절차, 그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자, 이
이 회사에 설립할 때 내가 돈 넣어야겠죠. 일단 자, 돈 넣은 거, 자, 그게 내 거잖아요. 그게 자본, 그죠? 자본. 그래서 회사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는 금액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본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이건 내 돈이다 생각하시면 돼. 내 돈. 근데 나라는 얘기가 지금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뭐 대표이사야. 경영하는 대표이사. 대표 있죠. 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 뭐라 불러요? 투자한 사람들. 주주다 이렇게 부르죠. 주식회사면 주주. 주식회사의 주인, 주주. 그죠? 자, 그러면 이 돈 투자한 사람들, 이 돈 투자한 사람들은 자, 나중에 이거 정산하면 자기 돈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자본이 100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기 돈만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돈 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2억만큼 빌렸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뭐 부동산을 사든지 뭘 하든지 자산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회사 재산 취득하고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3억 원짜리 토지를 취득했었다.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냥 쉽게. 자, 그럼 내 돈 1억 넣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빌려온 게 2억 있었어요. 자, 그거 합쳐서요. 자, 3억짜리 토지를 샀었어. 이걸로. 그래서 뭐 사업하고 뭐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 닫을 때 그 상태 그냥 그대로 있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냥 쉽게. 자, 그런 경우 정리하는 절차 들어가야 된다 했었는데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 법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 팔아야겠죠. 자, 그래서 토지 처분해야죠. 자, 자산은 처분하고 자, 팔아서요. 뭐부터 갚아야 돼요? 그렇죠. 부채를 먼저 갚아야죠.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상환. 그래서 부채 상환해. 상환.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게 자녀재산가액. 자녀재산 남은 재산가액이다. 말 그대로. 남은 재산에 대한 금액 되시죠? 자, 원래 얼마 남아야 돼요? 자, 3억에 팔았다 하면 토지. 자, 3억에 처분해서요. 2억 부채 갚았어요. 그러면 1억 남네. 자, 1억 내 돈이잖아 원래가. 그러면 내 돈 내가 찾아가는 거 이거 과세하겠어요? 이게 소득이야? 그렇지 않죠? 내 돈이잖아 이건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요 예금을 가입을 해요. 그러면 예금 1,000만 원 넣고요. 나중에 이자까지 써서 1,100만 원 받는데 그럼 나중에 얼마 과세하겠어요? 나한테 소득 생긴 거 얼마? 1,100만 원이요? 아니죠. 1,000만 원은 원래 내 돈이었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100만 원 더 붙은 거 이게 소득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지. 이거 원래 내 돈 아니야. 내가 돈 넣은 거잖아요. 사업하려고. 그럼 내 돈 내가 찾아가는데 그거 과세하지 않아요. 이거 소득 생겼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뭐 소득 생길 게 없는데 마지막으로 내야 되는 그 법인세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이거든요. 자, 이런 청산하는 절차. 그러니까 자산 처분하고요. 부채 상환해서 남은 금액. 자, 이거 확정시키고 하는 그 절차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법인세 최종적으로 과세하고 끝내겠다. 이 얘기요. 자, 그러면 생길 게 없는데 뭘 과세하겠다는 얘기냐. 네, 자, 그 세법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재무회계 배우시게 되면 재무회계는 시가가 되게 중요하죠. 공정가치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현재 시세.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토지를 3억에 샀었어도요. 지금 현재 시세가 중요하죠. 그게 뭐 목적이 적합하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시세가 궁금한 거지. 이걸 보는 사람들은 보고서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가를 하는 게 이렇게 많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 이런 것들 뭐 이런 유형자산 이런 것들도 하고 하잖아요.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했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 같은 걸 했다.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요. 자, 얘가 450이래. 평가해봤더니 시세가 지금 처음에 샀을 때보다 올랐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자, 그래서 시세가 450이래요. 자, 그래서 회계상으로는요. 자, 자산 450, 150 올려야겠죠 자산. 그래서 자산 150 올리고요. 이거 평가해서 생긴 이익이다 해서 평가 이익 이런 식으로 인식했다. 그냥 가정해볼게요. 세법에서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자, 세법은요. 기업 회계랑 다르게 목적적 합성.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들한테 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죠. 세법은 세금을 잘 걷는 게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평가라는 것도 어쨌든 자의성이 개입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공정가치 평가했다 하지만 누가 평가했는지에 따라서 보면 감정평가사들도 평가한 금액 막 다르고 막 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세부담이 자, 얘는 평가에서요 450
이렇게 해서 세금 뭐 더 내든지 하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평가 안 해서 300 그대로 있어. 그러면 뭐 이익 생길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세금 낼 거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 봐줘요. 자, 그래서 세법에서는 평가 같은 거 원칙 다 인정 안 해요. 인정하는 평가가 딱 정해져 있어. 그것만 인정해요. 그거 외엔 다 인정 안 해. 자, 그러니까 이 300이요. 얘는 평가 안 하는 회사예요. 자, 이 300이 옛날 원가라는 얘기 아니야. 옛날에 내가 사왔을 때 그 금액. 근데 팔 때 이게 지금 청산 절차라 그랬죠? 자, 청산할 때 300에 팔겠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때 시세에 팔겠죠? 그럼 이때 시세 450이라 가정하면 자, 이러면 이거는 평가가 아니죠. 요 청산 절차를 거쳐서 실현이 된 거죠. 자, 그 평가 미실현이잖아 아직. 그냥 금액이 올라간 거, 시세가 올라간 것뿐이지 이게 내 소득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돈으로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미실현 상태란 얘기야. 그래서 인정 안 한다. 그런 평가는. 근데 팔았잖아요. 그러면 실현된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 그대로 인정해야죠. 자, 450에 팔았어. 팔 때는 시세 당연히 팔아야지. 450에 팔아서 부채 갚고 났더니 얼마 남았어요? 부채 200 갚았죠? 그러니까 250 남았어요. 자, 그러면 250 이게 자녀재산가액이 되게 된다. 이해되시죠? 250. 근데 그럼 250을 다 과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얼마는 빼줘야 돼요? 여기에서. 그렇죠. 100은 빼줘야죠. 내 돈은 빼줘야지. 그래서 100을 뺀 나머지 150. 요걸 최종적으로 과세하고 끝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이 청산소득은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얘는 이 회사가 법인이 문 닫을 때 청산 절차에서 나온 그 미실현 손익이 미실현 이런 것들이 그게 실현이 됨으로써 자, 그래서 과세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차이잖아요. 자, 그게 최종적으로 과세되고 끝나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게 청산소득이야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자, 이거는 각각 매 해마다 내 사업하는 게 내가 만약에 컴퓨터 제조업이요. 자, 거기서 벌어들인 게 아니죠. 이거는 마지막에 청산하는 절차에서 나온 소득이죠. 그래서 별도로 얘는 각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 이렇게 과세하게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렇게 하고 끝나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뭐가 일단 확정이 돼야 돼요? 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150이 과세된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청산소득 금액이요. 청산소득 이 금액이요. 자, 이게 나오려면 일단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지. 250이라는 게 나와야죠. 자, 그 얘기는 청산이 끝나야지. 자, 자산 처분하고 부채 상환하고 이게 끝나야죠. 그래서 남은 금액을 우리가 자녀재산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자녀재산가액 250이다 했잖아요. 이게 나와야 그래야 얘가 청산소득이 얼마인지 이거 나올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각산소 종료일이 아니지 당연히. 언제겠어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겠죠. 그게 얼마인지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250이 나온 거다 지금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250. 자, 이러면 이제 청산소득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자본 내 자본 빼면 되니까. 자, 그럼 15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얘도 달의 말일로부터예요. 다 말일자로 끊는다.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네. 얘도. 요것도 3개월은 3개월이야. 근데 시점이 다른 것뿐이죠. 기준 시점이 다른 것뿐이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에서 내야 되는 법인세. 자, 그다음에 아직 두 가지 법인세가 더 남았죠. 자, 두 가지 법인세는요. 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거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자, 얘는 최종적으로 내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모든 법인이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 2번하고 3번 있죠? 자, 요거는 다 내는 법인세는 아니다. 다 내는 건 요거 각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겠죠? 그리고 해산하는 법인이 내야 되는 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 근데 2번, 3번은요. 자, 2번은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거든요. 자, 미완료, 환류. 그러니까 그 사회에다 풀으란 얘기야. 환류시켜라. 돈 풀어라 이 뜻이야.
자, 그렇게 법인이 번 소득을요, 회사가 아니라 그 사회에다가 좀 돈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겠죠. 근데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만 있어요. 회사에서 번 소득을. 자, 이러면은 사회 돈이 안 풀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환류시키라는 얘기야. 말 그대로 지출해라 그 뜻이다 생각하면 된다. 유보소득 쌓아두지 말고 그냥 번 소득 쌓아두지 말고요. 좀 사회에다가 좀 풀어라 그 뜻이야. 근데 풀지 않았다. 자, 그럼 미환류란 얘기죠. 미환류. 환류를 시키지 않았다 이 얘기죠. 자, 그럼 미환류 시킨 소득이 있으면요. 뭐 기준금액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번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뭐 2022년도다 가정하면요. 그냥 2022년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때 번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을 다 사회에다 풀어라 이럴 순 없죠. 그래서 소득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소득에 뭐 70% 들어가는 게 있고요. 소득에 15%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이건 일자 시험에서 안 나와. 미완료 소득. 자, 그리고 그만큼 그러면 70% 정도다 생각하시면요. 내가 번 소득의 70% 100을 벌었다 하면 2022년도에 그 100에 대해서요. 자, 70% 정도는 사회에다 풀어라 했는데 안 풀었다. 자, 뭘로 풀어야 되냐? 그럼 있는 건 투자하던지 사업 설비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 사고 하는데 쓰겠죠? 그래서 그런데 투자하던지 그러면 사회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게 다른 말로 상생협력 촉진세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소기업 도와주란 얘기야. 자, 나랑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있죠. 그래서 나 하청업체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도와주는 데 써라 이 얘기야. 자, 이런 것들을 환류액으로 봐주겠다. 너가 돈 푼 걸로 봐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차감하면 그러면 100에 대해서 70%만큼은 이런 데다 쓰라 그랬는데 그만큼 안 썼어. 자, 이러면 그게 미완료 소득.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완료 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또 부과한다. 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20%예요. 20%. 이거 다 계산해 봤더니 얘가 60이었어요. 가정해 볼게요. 60. 자, 그럼 미완료 소득이 얼마예요? 이거 70% 써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렇게 쓴 게 60이었어. 그럼 10만큼 이게 미완료 소득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에 20%. 그래서 이만큼을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내야 돼. 자, 이건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은 안 내요. 아까 법인세도 인세다 그랬었죠. 그래서 중소기업 이런 데는 좀 힘드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 근데 환류시킬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데는 좀 혜택을 두고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돼. 대기업 같은 데들은 돈 많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라. 그런 차원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내가 번 소득이 아까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먼저 부과가 되겠어요? 제가 2022년도에 번 소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2022년도 그 사업년도에 벌어들인 소득 아니요. 그럼 일단 1번이 붙죠. 1번. 자, 각 사업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단 붙고요. 2번에 해당된다. 대기업이다. 자, 그러면 2번에 미완료 소득 10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내야 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는 거예요. 더 내는 거. 중소기업이면 1번만 내면 될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또 이것도 더 내는 개념인데요. 세 번째 법인세 종류 세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예요. 자, 토지 같은 거 갖고 있다 팔았다. 근데 법인이 자기 사업에 쓰지도 않는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다 되어 있죠. 자,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그냥 땅 투기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 법인이. 자, 그렇게 지방에 내가 쓰지도 않는 뭐 야적장 이렇게 쓰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쓰지도 않는 토지 갖고 있다가 그거 팔았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 나오겠죠. 양도 차익 그거 나올 거잖아요. 시세 차익. 자, 그 부분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란 뜻.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사업에 쓰지도 않는 토지 왜 갖고 있다가 왜 갖고 있다 팔았냐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생긴 소득이 있다면 자, 그거는 과세하겠다. 자, 그럼 일단 이 비사업용 토지를 내가 100에 사서요. 120에 팔았어요. 그럼 차이 나는 20만큼 내가 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2022년도에 내가 팔았다. 그러면 20이라는 요 시세 차익이 언제 실현된 거예요? 2022년도에 실현됐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 내가 번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각사업용 소득에 들어가요. 나중에 보실 텐데요. 자, 법인세는요. 포괄주의로 과세를 해요. 포괄주의.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뭐 보통 주식회사 이런 데들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 데들은 돈 벌려고 생긴 회사 아니요. 자, 이러니까 거기서 순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내게 증가했다. 그러면 다 과세하는 개념이야. 다. 그래서 어떤 것만 과세. 아까 뭐 개별 소비세, 일반 소비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얘는 일반 소비세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 소득세 중에. 자, 그 얘기는 다 과세한다 일단. 다. 자, 법인이 뭔가 늘었다. 그럼 다 과세한다. 법인 재산이 뭔가 늘었다 하면 다 과세하는 개념.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뒤에서 보실 거예요. 조금 이따가 아니죠. 다음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시세차 20. 자, 요거 실현됐으니까 얘도 소득에 들어가서요. 각산소득에 대한 범위세 내야 돼. 자, 그리고 뭣도 내야 된다? 3번도 내야 된다. 이게 비사업용 토지였죠? 자, 그러면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3번도 내야 되는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주택도 들어가요. 주택. 법인이 주택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가뜩이나 막 이게 막 주택 그 가격 폭등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이용해서 막 그 임대업자들 있죠. 주택 막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법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 못하도록 자, 주택 갖고 있다가 팔았다. 자, 그런 경우 그것도 시세차익에 대해서 요거 3번 부과해요. 그리고 종전에는 다 세율은 10%였거든요. 요거 20 생겼죠? 자, 20에 대해서 10%. 이게 3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범위세. 자, 이렇게 부과가 돼요. 근데 주택 그 시세가 워낙 올라갔었잖아요. 폭등했었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20%로. 주택에 관련된 게 20%야. 그래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취득할 수 있는 거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갖고 있다. 그럼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이랑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갖고 있다 팔았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종전 내가 뭐 그 집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 헐리고 재개발됐어. 그럼 나는 입주권, 그 재개발된 아파트 지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주택에 대한 권리 똑같잖아요. 주택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근데 법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주택도 있기는 있죠. 어떤 거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법인이. 자, 직원들 이런 사람들 제공해주는 기숙사 있잖아요. 사택이라 부르죠. 사택. 기숙사. 그거는 제외해요. 근데 그것도 다 제외하는 거 아니야. 요건 충족해야 제외해요. 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자, 왜 주택 갖고 있냐? 법인이 주택에 뭔 필요 있어요, 사실. 기숙사 뭐 이런 것들 아닌 이상은. 자,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이런 것들 왜 갖고 있다? 왜 갖고 있냐? 비사업용인데 말 그대로. 자, 그런 것들 갖고 있다가 팔아서 양도소득 시세 차익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여전히 세율 10%이고요. 주택 관련된 건 20%예요.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세 종류는 요 네 가지. 자, 1번은 기본적으로 내가 요 사업연도에 손실이 나지 않은 이상, 내가 손해 봤어.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때는 다 내겠죠. 1번은. 그래서 1번이 가장 기본. 그 다음에 2번, 3번은 그런데 해당되는 법인만 내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다. 미완료 소득이 있다. 자, 그럼 내는 거 2번. 자, 그 다음 토지, 비사업용 토지 갖고 있다 팔았다든지 뭐 주택 갖고 있다 팔았다든지 하면 3번도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2번, 3번은 1번에 덧붙어서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다 신고 납부 기한은 다 같아요. 1번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 2번에도 해당된다. 그럼 2번도 계산해서 법인세 같이 신고 납부. 3번도 해당된다. 3번도 계산해서 같이 신고 납부. 신고 납부 기한 같아요. 자, 사업용도 각 사업용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그리고 아예 별개가 이거 정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거는 해산한 법인만 내는 거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뭐 다음 페이지에 내용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면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1차 시험에서는 뭐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고요. 근데 얘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죠. 요즘에 좀 부자 감세를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법인세 세율 최고 세율도 25% 다시 22%로 낮춘다 막 이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고가 주택의 범위도 바꾸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쉽게 생각하면 대기업이 내야 되는 거다 했잖아요. 이것도 없애려고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근데 아직 확정은 낸 게 아니죠. 일단 세법이 개정이 되는 게요. 정부에서 정부안이 확정이 되죠. 정부안 확정이 7월 말쯤에 돼요. 7월 말 8월 초 요쯤에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 수렴 뭐 이런 것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법률로 제정이 되는 거죠. 그게 한 12월, 1월 이 정도. 12월이나 다음 연도 초 요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행령 개정 이런 것들 이제 부차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다음 단계 했었죠. 그래서 시행령은 한 2월 달 그때쯤 돼요. 개정이.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가려면 한 2월 말 3월 이때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시행규칙은 뭐 크게 상관없다 했었죠. 근데 시행령까지는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2023년도 시험 대비해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내년에 개정세법은 꼭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 정보한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없애려고 하고 있죠.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어. 복잡한데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 목적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잘 됐죠. 없어지면 안 배워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미완료소득 그냥 뭐다 요것만 개념만 보시고요. 지금 공부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간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간연합 여기까지만 좀 설명하고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자, 중간연합이라는 거. 자, 회사가 법인이요. 어쨌든 매 해마다 내야 되는 세금은 뭐라 그랬어요? 1번이다 그랬었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1기부터 해서 쭉 이렇게 사업연도 있을 텐데요.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연도 끝나고 종료를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다음 달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네.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자, 1년치 세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1년치 세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자, 이때까지 신고 납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요. 자, 이게 세수입 1년을 기다려야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중에도 막 써야 될 게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중간에 한 번 더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걸 중간 예납이라고요. 일단 내라. 임시야 임시. 그래서 중간 예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간 예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게 사업연도인 법인이었다. 그러면 6개월을 끊어요. 그래서 사업연도 개시 1월 1일부터요.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래서 6월 30일까지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때 것까지에 대해서요. 미리 좀 납부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연합은요. 요 중간연합 기간 끝났죠? 끝나고 2개월이네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 요건 2개월이야. 그래서 8월 31일까지요. 자, 요거 1월부터 6월 달 것까지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소득을 계산해서요. 그래서 납부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단기 실적이란 얘기죠. 단기 실적 기준. 요 단기에 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에 대한 소득 집계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 납부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자, 이거 일단 내는 거다 했잖아요. 절반 정도 일단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냈던 세금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가겠죠, 법인이 소득이. 그러니까 작년에 냈던 세금의 절반 내. 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게 간편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전기 실적 기준이다 할게요. 작년. 그러니까 작년 전기의 세계 2분의 1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절반 정도를 미리 내라는 개념. 그래서 이 둘 중에서요. 선택하면 돼요. 내가 적게 나오는 걸 선택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선택해서 신고하고 납부. 그래서 절반 정도를 국가 입장에서 미리 걷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중간연합. 이해되시죠? 됐어요. 자, 그래서 법인세, 법인세 종류, 그다음에 신고납부 관련된 거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 내용 정리할게요.